공유하고 이야기하는 다정한 민주주의자들의 팟캐스트 톡톡 철학사이다. 지금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일하는 정세용 간사입니다. 봄학기가 개강합니다. 많이 신청해주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정치철학자 김만권입니다. 봄학기 개강할 때요. 저도 과목이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황주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평등인데요. 우리가 이 주제를 살펴보기 전에 이런 얘기를 먼저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사실 그냥 하나의 스캔들이 아니라 이게 그냥 탄핵 그리고 촛불혁명으로까지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영린을 건드렸던 그래서 뭔가 이 분노를 촉발시켰던 계기가 존재했습니다.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보통은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세요. 부정부패는 어느 정권에서 다 있었던 일이야. 왜 이렇게 난리들이야라고. 또 일부 옹호하시는 분들은 말하지만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는 어떤 지점들. 이 사회의 공평한 정의의 원칙이 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입시와 병역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모든 국민들이 그걸 다 경험을 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정말 어이없게 이게 좀 어이있게 무너진 것도 아니고 너무 어이없게 말을 타고 무너졌기 때문에 너무 황당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죠. 이게 병력하고 이제 입시, 특히 교육에서도 입시잖아요. 네네. 입시 공정성이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게 완전히 뭐 이번에 사태가 진전되면서 너무나 불공정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다 밝혀졌고 사실 이번에 특검 수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잡아다가 그렇죠. 겹친 부분이 또 그 부분이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거의 다 뭐 제일 먼저 구속됐잖아요. 예, 그런 것만 봐도 사실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건드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다른 부분은 내가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평등해야 되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우리 국민의 마음들을 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역사상 살펴보면 사실 불평등이라고 하는 건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었고 특히 인간 스스로의 문명을 건설했을 당시부터는 오히려 불평등은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졌던 것 같은데요. 이 불평등의 문제가 이제 아니야. 인간은 평등하고 이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켜져야 돼라고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혹은 언제부터 우리가 이 평등을 정말 우리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했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요. 사실 평등만큼 정치적인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치체와 연결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이 만든 정체 중에 평등을 중심으로 만드는 체제는 민주주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생각해보면 전부 다 소수자가 다수를 통치하는 걸 정당화시키는 게 다 그렇죠. 정치체제인데요. 민주주의만 거꾸로 뒤집어 놓은 체제고 그리고 구성원들의 평등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역시 고대 그리스 아테네 모델이 그 민주주의 모델이 시작인데 근데 그것들이 우리한테 실제로는 와닿지 않다가 이게 평등이라는 이 말 자체가 정말 확 튀어나온 건 프랑스 대혁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자유평등 박애라는 이게 슬로건이 딱 걸리고 그리고 그 왕을 단두대 잘라버리잖아요. 다 잘라버리면서 이제 우리가 통치하겠다. 일반 민중들이. 그렇게 선언하는 순간 우리한테 평등이 인간에게 왔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좀 낯선 게 맞아요. 자유평등 박애가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거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는 사실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 사회에 살면서도 이게 문제다라고 제기하지 않았는데 왜 하필이면 사실 많은 가치가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가치도 있고 정의라는 가치도 있고 그 수많은 가치 중에 민주주의 하면 상징적으로 자유평등 박애가 민주주의의 가치가 됐던 걸까요? 네, 좀 평등에 관해서 저는 갑자기 이제 그 김만권 선생님이 예전에 해주셨던 그 정인경 선생님의 칼럼도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본연적으로 사실은 불평등을 또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동시에 나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평등하게 나를 대우하는 것에 대한 본연의 또 DNA 속에서 이 거부하는 어떤 감정들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설명해 주시면. 정인경 선생님 이야기를 꺼낸 게 왜냐면 정인경 선생님이라고 저기 과학자가 계시거든요. 네. 그 과학자 선생님께서 이번에 올해 초에 칼럼을 하나 쓰셨어요. 우리 칼럼을 쓰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무엇인가 부당한 것들에 이 공정하지 못한 이 일을 한 사람을 처벌하기를 원한다면 그건 정말 인간적인 소원이다.
라고 해서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셨는데 과학적 실험을 해봤더니 원숭이한테 네. 늘 오이를 주다가 한쪽 편 원숭이한테 포도를 주고 다른 원숭이한테 오이를 주니까 오이를 받은 원숭이가 화를 내면서 그걸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얘는 달지 않아. 이떡이야. 막 이러면서 나한테 오이라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들도 이 영장류들도 사실은 이렇게 차별해서 대하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인간적인 본연의 감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적인 감정이라 충분히 가져도 좋은 소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사실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는 비인간적 시스템이 인류 역사의 대부분을 사실 차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요새 역적이라는 혹시 드라마 보세요? 제목만 봤어요. 뭐 백성을 훔친 네. 홍길동 이야기. 네네네. 거기서 아까 그런 것 같은 거 신분제 사회잖아요. 거기서 이제 홍길동이 예전에는 무슨 서자로 설정돼서 나오는데 어린애가 막 그 자기 힘을 소년 장사. 소년 장사인데 그걸 숨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네네네. 얘가 소년 장사의 힘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그걸 막 숨기려고 하는 그 아이의 능력을 숨기려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잠깐 보긴 했는데 그 신분이 낮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열심히 보진 않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분제 사회에서는 사실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이 뭘까? 그럼 그건 운명인 거예요, 숙명. 내가 노비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내가 부모를 탓할 수도 없고, 결국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혹은 뭐냐면 나에게 운이, 내가 양반으로 태어나든 혹은 노비로 태어나도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만이 내가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인데 사실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순간 나의 고통은 운명이 아니라 부당하게 나에게 오는 어떤 억압. 사회가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것. 즉 뭐냐면 내 몫을 정당하게 주어지지 않는 것. 이 생각 자체가 여태까지 그 거대한 그게 인간의 본성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깰 수 있는 바로 그 계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한테 인간의 그런 본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자라면서 계속 배우는 내용 이데올로기라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과거에도 우리 여성들이 뭐 어떻게 보면 성범죄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안 했던 게 그런 것들이 범죄를 당함으로 해서 나의 순결을 해쳤다는 잘못된 지식들 이 우리한테 그런 걸 갖게 하고 그것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걸 받아들이고 뭐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복종하는 그 내재된 지식에 복종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신문제 사회가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유지가 됐던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우리한테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왔고 이게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온 거죠. 그리고 대혁명을 통해서 우리한테 모든 인간은 다 동등하게 중요하다라고 표현해 준 거잖아요. 사실은 인권선언 그렇죠. 그런 예. 내용들이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선언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의 신분에 따라서 누가 신이 더 축복해 준 사람도 없고 덜 축복해 준 사람도 없고 모든 인간은 다 동등하게 중요하다라고 선언해 준 거잖아요. 이 선언들 자체가 우리한테 이제 그 근대 세계에서 프랑스 대혁명으로 퍼져나갔고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을 또 통해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때 사실 민주주의가 왜 뭐 그냥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민주주의가 우리한테 약속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똑같이 너를 중요한 사람으로 대해주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뭐 민주주의라서 뭐 받아들이는 거 아니잖아요. 투표 한 번 더 하면 51%가 통치할 수 있어서 좋아서 받아들이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 안에 있는 그 내용들 자체가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지식, 그것들이 우리한테 그 평등의 마인드를 이성적으로 갖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DNA가 이제 민주주의라는 제도와 본격적으로 만날 때 평등에 대한 생각들이 막 터져 나온 게 아닌가 싶네요. 그 이전에 신분제 사회를 딛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이거 처음 들어봐라고 하는 얘기가 너무 아이러니컬하게도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중요하다요. 저는 그냥 모든 사람은 평등해. 모든 사람은 동등해. 성별, 뭐 나이, 지위, 뭐를 다 떠나서 다 그냥 동등하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왜 동등하지라고 들어갔을 때 사실은 많은 사람이 의문을 제기해요. 특히 현실에서 뭐냐면 내가 쟤랑 어떻게 똑같아. 그잖아요. 태어나면서 예를 들어서 뭐 다 다르잖아요. 근데 똑같이 취급받는 것이 그게 가능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가 보통 인권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소중한 전제가 똑같이 중요한 존재구나. 그렇죠. 똑같이 중요하게 대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예. 사실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똑같이 중요한 존재는. 그렇죠. 각각의 존재는 다 다르지만 중요하다. 각각의 그치. 존재가 다 중요하다는 것만큼은 똑같다. 정말 잘 설명해 주셨어요. 맞네요. 근데 그러면서 좀 의문이 드는 게요. 실제로 그럼 모든 사람은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 그 전제에는 많은 사람 혹은 거의 대부분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에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평등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현실에서는 좀 이렇게 평등하다라는 건 사안에 따라 그잖아요. 이 경우에 어떤 게 평등한 거야? 그죠? 그리고 누군가를 뽑아야 할 때 어떻게 뽑아야 평등한 거야? 라는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갔을 때는 사실은 딱 정답이 이것처럼 모든 사람 똑같이 중요해. 와! 이런 과정과는 좀 달리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평등이라는 걸 공정성이랑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무언가를 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똑같이 서로를 중요하게 대해주는 방식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을 똑같이 소중하게 대해주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그 아이디어는 찬성하지만 그 방식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맞아요.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맞아요. 우리가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이디어하게 모든 사람은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방식에서 저 스스로도 언뜻 생각하면 평등이라는 게 경제적 평등과 많이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경제적으로 많이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불평등한 게 또 점점 이게 우리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평등의 문제 하면 경제적 불평등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너무 경제적으로 불평등하다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게 경제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게 꼭 신분의 차이와 연결돼서 내가 말하자면 이재용을 만나면 직접 만나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진짜 설마 실제 얼마나 될까? 뭔가 내가 그 사람보다 위축되는 어떤 마음을 심리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 차이가 있더라도 동등한 인간이라면 네. 내가 이재용을 만나더라도 이재용 안녕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이런 분위기에 내가 스스로 젖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시민들이. 예, 사실 그게 우리가 그 정치인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악수할 때 장면을 보면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약간 얘기 낮아지잖아요. 허리가 네. 약간 낮아지고 평소 때다 보면 전부 다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 손을 잡으면서 다 고개를 훨씬 더 많이 숙이고 있죠. 그만 봐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뭔가 다른 차별적인 사람들 좀 더 우리의 신분적으로나 뭐로나 우위에 있다라고 은근히 가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 말씀처럼 재용 씨 안녕? 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게 좋은 건데 네.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고 그런 것들이 되게 정치적인 권력의 차이나 경제적인 부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평등이 과연 그 사안에서 무엇인가를 설명하기도 되게 어렵고 평등의 문제를 그럼 우리가 바라볼 때 사실은 불평등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그 평등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바라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불평등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생각하실 때 혹은 그게 뭐 사회적으로든 혹은 개인적으로든 가장 나는 이 부분의 불평등이 마음에 걸려 혹은 가장 극심한 영역은 이쪽인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얘기를 구체적으로 풀어가 볼까요? 근데 저도 일단 1차적으로는 경제적 불평등, 그러니까 불평등한 결과로서 경제적 불평등을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그러니까 성차별 아니면 성의 불평등 뭐 네.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또 무의식 중으로 많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더라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근본적인 거는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시스템 자체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네. 있다 보니까 돈이 있으면 어쨌든 성적으로도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돈들이 극복하게 해주는 영역들이 또 충분히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에서 저도 늘 그 성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만나고 그러지만 좀 더 근본적인 걸 하나 따져보라 그런다면 전 사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경제적 불평등이 제일 극심한 불평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책 대표성의 불평등도 만들어내고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의 불평등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결국 경제적 불평등이 아까도 말했지만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요즘에서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것이 네.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시민들의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이 평등하게 공정하게 나의 뭐 소송이나 송사에 대해서 나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줄 거야라는 믿음을 맞아. 갖기가 힘들잖아요. 내가
좋은 변호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된다면 내가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잘 고용하지 못해서 뭐 선임하지 못해서 돈 때문에 내가 억울한 사연들 하소연할 곳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시민들이 정말 많거든요. 참여연대 그런 분들 정말 많이 찾아오세요. 네. 저희가 찾아오셔도 소송을 어떻게 대리하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이야기들을 들어드리고 우리 사회 이런 법 앞에 불평등이 만연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사법제도 개혁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지만 억울한 사연들 가지신 분들 너무 많이 찾아오는데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근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런 경제적 불평등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 하나 더 영역을 지적해 주신 거잖아요. 정치, 사회적 그리고 더 법적 영역까지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 불평등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도 지적해 주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황미정 선생님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아니 두 분이 너무 말씀하셔서 끼어들고 싶었는데 끼어들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세윤 간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막 분쟁을 하잖아요. 그러다 분쟁의 끝에 나오는 말이 법대로 합시다예요. 그건 뭐냐면 법에 대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우리끼리는 해결이 안 돼도 법이라면 제3자의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법대로 합시다라고 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법이 이것을 공정하게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 자체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재판도 사실은 인공지능이 뭐 기본적인 기초적인 민사재판이나 이런 건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물어보면 인공지능한테 재판을 받겠냐 아니면 사람한테 인간 판사한테 재판을 받겠냐 하면 인공지능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케이스 그 자체만 보지 내가 어떤 재산을 가졌는지 나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지를 그걸 뭐 입력해 놓지 않는 이상은 그걸 고려하지 않을 거라는 최소한의 기대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건 법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정치학과 나왔잖아요. 정치학과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정치가 이런 식이면 정치도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은 다 시켜놓고 기본적인 사안 판단은 AI한테 받는 게 훨씬 더 나을. 걔네들이 운영하는 게 훨씬 더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을 거야라는 말을 하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감동적인 전제를 다시 떠올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의 본성과 그죠 민주주의가 만났을 때 모두가 똑같이 인간은 중요하다라는 이 전제로부터 우리의 가슴 뛰는 민주주의가 출발했는데 이 민주주의가 그죠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한 300~400년 흐른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차라리 기계가 나을 것 같아 인공지능이 나을 것 같아라고 하는 현실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 문제를 우리가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시선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지 않고는 우리 사회에 정말 미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저도 평등의 문제에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다라고 말하면 경제적 불평등이 딱 떠올라요. 네. 우리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야. 그러면 남녀 불평등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내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어를 규정하는 순간 그 사회에 너무나 명확하게 강자와 약자 그리고 그 안에서의 불평등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명절 때 저희 시댁분들은 정말 좋으세요. 시부모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 들으시나요? 안 들으세요? 이 방송을 꼭 듣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판 엎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잘해주시는데도. 그러니까 그렇게 잘해주시는데도. 근데 그게 어떤 계기였냐면 명절 때 전을 부치잖아요. 막 음식을 하고 그런데 딱 보니까. 저희 시댁 남편 성이 문 씨인데 문 씨는 아무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 씨, 박 씨, 황 씨만 일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열이 빡 쳐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면서 제가 떨쳐 일어났거든요. 사실 저는 그 전에 내가 뭐 시댁의 관계에서 불평등하다는 생각 안 해봤지만 그 순간에 이게 가부장제 사회의 실체구나. 너무 불평등하고 이건 정의의 문제야. 참을 수 없어. 그 다음부터 물론 지금은 좀 많은 평화가 왔습니다. 문 씨들도 일을 하시고요. 다행히 저희 김 씨는 김 씨들이 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네. 우리 사회가 정말 어떤 사회인지에 따라서 많은 불평등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우리를 가장 크게 규정하는 게 지금은 사실 자본주의 사회로서 또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제적, 이 가장 극심한 불평등의 문제를 사실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많이 감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불평등하면 원래 우리 인간은 부당해 이러고 다 떨쳐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감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데올로기를 막 설파하기도 하고요. 그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왜 우리가 이런 불평등을 감수하는 경우가 생길까요? 예, 아무튼 저는 신분제 사회가 해체됐던 것 중에 또 하나는 평등이라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나의 능력이 더 뛰어난데 내가 더 훨씬 더 힘이 세고 머리도 좋고 한데 나보다 신분이 높은 예를 들면 귀족이. 멍청한 귀족이 힘도 없는 귀족이 무능력한 귀족이 나를 지배한다고 그랬을 때 또 인간이 분노를 갖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능력에 따른 대우와 보상이라는 것을 또 인간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평등하다는 생각과 더불어 능력에 따라서 내가 대우받고 보상받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그 능력이라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 돈을 잘 버는 능력일 텐데 그 돈, 당연히 그 사람이 능력이 있었으니까 장사 수완이 있었으니까 뭐 어떤 능력이 있었으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보상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내가 이의를 제기하기엔 좀 어려운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뭐 사실 중요한 문제는 자기가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능력이라고 규정하는 부분들이 순수하게 자기만의 능력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 좀 핵심적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가 가장 문제인 곳이 사실 미국 사회였고 여기서부터 퍼져나온 이데올로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1930년대에 미국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를 길들이는 임무를 부여받았던 게 사실은 자유주의였어요. 길들인다는 게 어떤 이게 의미죠?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너무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잖아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니까 소위 말해서 능력의 차별에 따른 분배 이런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 시장에서 이기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임무가 사실은 1920, 30년대에 자유주의한테 맡겨졌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이 많은 사람이 복지주의자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맡겼을 때 이 자유주의자들이 이 자유주의자들 처음에는 이 능력에 따른 분배를 거부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들어가면서 1970년대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이 능력을 구별해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어떤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이건 사회적 우연성이잖아요. 정말 그렇죠. 운수. 이거는 능력의 일부가 아니다. 그런 신문지랑 똑같다. 그렇지,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저희 이거 다 지난 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우리 어머니 똑같은 말이야. 그 남자와 만나. 그럼 내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분은 지금 제가 듣기로 굉장히 잘 나가는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안 있는 건가?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운이라는 게 정말 부모 양가의 우리 양쪽의 부모님이 어떻게 서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예 없을 수도 있지만 상상하기에 따라서 내가 다른 부모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내가 타고나는 선천적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DNA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우린 그걸 다 능력으로 규정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순수한 노력만이 능력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순수한 노력. 그러니까 이 DNA를 타고나서 애초에 타고난 능력 때문에 그리고 그 타고난 능력이 시대와 잘 맞아서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시대와 잘 맞아서 얻는 이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능력에서 배제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요소를 배제시키고 분배를 고려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는 약간 언어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거는 딱 노력. 노력을 능력이라고 표현한 것 같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능력은 사실은 그런 거잖아. 달리기를 잘해. 암기력이 뛰어나. 노래를 잘해. 이런 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능력은 오로지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성취한 거라는 거죠. 업적이라는 것은. 황민영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얘기가 생각났어요. 제가 이제 야간 자율학습 친구 끝나고 같이 걸어가는데 제 친구가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공부를
잘 안 해도 시험 점수가 잘 나온다고. 아니 근데 솔직히 그 친구가 착한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가만 놔뒀는데 안 그랬으면 제가 봐도 머리가 정말 좋은 친구였고 자기는 또 그렇게 뭐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친구는 아니었지만 막 엄청 열심히 하지는 않는데 점수가 잘 나온다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불평등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얘가 점수를 잘 받는 건 불평등합니다. 불공정합니다.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걔가 그렇지. 점수 잘 받는 건 당연해. 지가 공부 잘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회적 자원의 권리나 자원의 배분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저는 거기엔 동의해요. 예. 앞에 능력의 얘기는 예. 살짝 퀘스천 의문이 예. 좀 드는지만 확실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요소를 생활에서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최악의 경우는 그렇죠. 뭐냐면 머리가 좋은 걸 머리가 안 좋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이 생활에 제거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이 머리가 좋은 애가 부잣집에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또 백업을 받기 시작하면 대책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두 요소가 결합했을 때.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불평등에 줄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이런 불평등을 허용하는 조건을 정하자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막 열심히 줄 긋고 외웠던 존 롤스의 정의론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유주의 분배 이론이잖아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런 이익들이 사회에서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이제 그런 이익의 추구는 허용돼도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자유주의 이론에서 좀 평등한 분배 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전히 그 능력주의 신화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강고한 것 같아요. 그리고 능력주의 신화는 신자유주의 이후로 사실은 미국 사회에서도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한테 밀려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밀려버렸으니까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이후로 이 자유주의가 설파했던 이 내용들이 미국 사회에서도 사실은 깡그리 사라지는 거예요, 공중으로.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라는 거는 다른 것보다 그런 것 같아요. 개개인의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고 이 사람들이 공정한 경쟁, 국가의 규제가 없다면 우리 기업과 개인들이 더 많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데 이 관료주의적인 국가가 사사건건 규제하면서 가로막기 때문에 개인의 창의성과 능력 혹은 뭐 기업의 창의성들이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거 다 그러니까 규제를 허물고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능력이 있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자유로운 경쟁을 원하지 않겠느냐. 거기서 성공하는 게 맞다. 이런 게 이제 신자유주의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능력주의, 그러니까 이전만 해도 사실은 국가가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관료적이지만 규제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신자유주의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무너뜨리고 경쟁을 계속 이렇게 그렇죠. 경쟁 속에서 능력 있는 자가 대우받고 보상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유포하고 퍼뜨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했던 게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신자유주의 그 방식이 정말 사람들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이지 아니냐. 네. 예,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사람에 대해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건 아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빈곤해지고 그러면 그 빈곤 때문에 무지해지고 그럼 내가 자유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게 되거나 아니면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자유를 쓸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자유주의자들한테 평등이 왜 중요하냐면 평등이 자유를 쓰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평등성이 경제적 평등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무지와 빈곤 속으로 빠지고 그리고 무지와 빈곤 속으로 빠진 사람들이 그 자유를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있으나 마나한 거라는 거죠. 제가 쉽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니 지금 얘기도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투표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게 노동을 해야 한다면 나에게 남은 그 하루에 그 선거날이 휴일인데 그날 선거를 하러 가게 되지 않고 정말 쪽잠이라도 하루라도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다면 사실은 그 평등하지 않은 나의 그 경제적인 것들이 나의 자유를 내가 투표하고 뭔가 나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그죠?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 이런 뭐 선거권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부분에 다 걸쳐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요즘에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쪽잠을 못 자요. 일하러 가야 돼요. 일하러 가야 되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순진하신 거예요. 제가 많이 순진하군요. 그렇군요. 백화점 이런데
만약에 9시에 넣는다 네네. 그러면 아침 일찍 출근해서 그것부터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선거 날에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투표하러 갈 시간 자체가 없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은 이게 1인 1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표가 있지만 그걸 행사할 수 없으면 그걸 1인 1표제라고 할 수 있을까? 아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어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2표를 행사하고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은 빵표를 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결국에는 허울뿐이 이제 권리가 주어졌다고 해서 평등하다고 얘기할 수는 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주적 사회에서 이 자유가 가치를 갖는 거는 내 자유가 타인이 갖는 자유와 어느 정도는 서로 비슷해야 가치를 갖게 되거든요. 지금 사실 이제 능력주의의 폐해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전히 제가 좀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실제 뭐냐면 이 능력주의의 신화는 가진 사람들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뭐냐면 오히려 이제 사회에서 진입을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수의 못 가진 자들이 그래도 차라리 능력주의 사회가 나아. 네. 신분제보다 나의 능력이 정말 제대로 내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고 그것이 사회에서 통용된다면 그게 훨씬 더 좋은 사회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신기하게 또 뭐 대부분의 국가에서요 부유세를 반대하는 계층들이 또 부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세 반대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부유세를 평생 내지 않을 사람들이 부유세를 설치하거나 세팅하거나 그런 데 반대하는 확률이 엄청 높아요. 예. 근데 그 예와 그 예가 좀 같은 건가요? 왜냐면 그건 사실은 이데올로기적이라는 거죠. 예.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왜 그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능력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들이 낫다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되게 어려운 처지에 있고 복지 혜택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분배 혜택을 통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시장에서 내가 이기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나한테도 언젠가 어떤 운에 의하거나 뭐에 의하거나 해서 나한테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더 나가서 당연 그렇게 가져가는 것들이 당연하다라는 그 발상 자체를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화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두 가지 차원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능력에 따른 어떤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그 정유라 말이 돈도 실력이야. 난 그 말이 또 맡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돈도 실력이야.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너네 부모를 탓해라고 하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돈 혹은 부모를 잘 만난 것 아까 얘기했던 그렇죠. 것처럼 그 운수까지도 운수. 능력으로 규정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또 중요한 건 한국 사회에서는 인맥, 네트워크 이른바 이제 좋게 말해서 인맥 네트워크라고 하는 예를 들면 부정청탁을 할 수 있는 뭐 부정청탁은 아니지만 내가 우리 뭐 친척 중에 뭐 내가 아는 동창 중에 내가 아까 일종의 뭐 하소연할 수 있는 뭔가 부탁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젊은이들로서는 기성세대나 아니면 기존의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게 말하자면 시험밖에 없다. 사실 저희 어머니 아까 어머니 말씀하시니까 저희 어머니도 늘 하시는 말씀. 이놈의 집안에 경찰 하나 없다고. 저희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세요. 의사나 변호사가 없어서. 의사나 변호사는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도 없다. 경찰도 없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일정 정도의 다 국정농단을 했던 최순실 스타일 정유라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공정한 어떤 경쟁이나 결과 그것의 결과가 아니라 일종의 뭐 야료라고 하죠. 일종의 그런 어떤 인맥과 네트워크 혹은 돈, 뭐 조금 돈을 찔러줄 때도 있고 아니면 돈이 없는 경우라도 내가 아는 변호사나 의사가 있으면 어떤 걸 청탁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내가 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 최경환처럼 부정하게 자기가 아는 인턴들을 취업시킨다거나 이런 청탁을 할 수 있는. 이건 청탁이라 보기 힘들고 강요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면 오로지 시험만이 공정한 경쟁이 아닌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평가받고 보이는 것만이 오히려 경쟁한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젊은 세대가 조금 믿게 되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사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서양에서는 이게 학생들을 받을 때 제일 열심히 보는 게 선생님들의 추천서거든요. 주위 사람들의 추천서.
그걸 되게 합리적이니까 그걸 보는 사실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게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은요 추천서를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선생님 말대로 다 야로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 눈에. 그래서 오로지 시험 점수만을 가지고 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사법 그 시험 철폐하는 것도 엄청나게 저항이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다른 모든 요소들이 공정하지 않고 오로지 이 뭐라고 할까 시험지 위에 내가 마킹한 것만이 오로지 공정하게 나온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사법 시험이나 이런 것들의 폐지에 대해서 확연히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지점은 뭐냐면 평등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함과 공정함이라는 가치가 따라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신뢰. 그렇죠. 신뢰. 예.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는 사실은 뭐냐면 사람들의 추천이라는 거 사실 정말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그 얘기를 객관적으로 들으면 그럴 수 있지. 사람을 지가 이렇게 보는 것보다 남이 여러 사람이 봐주는 게 훨씬 더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볼 수 있겠지라는 원래 기대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통할 리가 없어. 그게 그리고 뭐 선생님들도 추천서를 써줄 때 공부 잘하는 애들만 신경 쓰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신경 안 써. 라고 하는 그런 네. 기본적인 불신 자체가 사실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설계할 때 되게 다양한 요소들을 없애고 오히려 시험과 같은 것으로 수렴되게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심지어 교수님들이 제 방문 앞에 가면요. 학점 몇 점 몇 밑으로 나한테 추천서 받으러 오지 말라고 써놓은 사람도 있어요. 진짜. 우리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이거 정말 그렇게 써놔요. 여기서 내 수업에 몇 과목 이상 듣지 않고 그리고 학점 거기서 몇 점 밑으로 받은 사람들은 나한테 추천 못 받는다고 받으러 오지 말라고 써놔요. 근데 저는 얘기를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능력주의의 또 다른 위험성이 하나 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시험이 제일 공정하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저도 애들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르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의 대부분의 시험이 암기력이 높은 친구들에게 유리해요. 네. 공정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그 암기력이 높은 시험은 이제 구글만 하면 다 나와요. 그렇죠. 네. 그걸 왜 우리가 아이들의 능력의 탁월함을 판단하는 걸 그냥 아이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 얘 그 네이버 찾아보고 구글만 하면 다 나오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지 뭐 정말 그게 결국은 투명성 문제 때문이거든요. 나머지 요소들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외운 것을 갖다 쓰는 것이 가장 투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면 사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의 투명도가 되게 낮고 기본적으로 신뢰가 되게 낮다는 서로 구성원 간의 낮다는 걸 저는 확인할 그 수 있는 것 부분에 같아요. 플러스 또 하나 어떤 생각이 드냐면 능력에도 위계를 정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를 잘하는 능력은 100위야. 근데 암기를 잘하는 능력은 1위야. 그리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아부를 잘하는 능력은 3위야. 이런 식으로 그 능력의 서열들을 매겨놓고 예를 들어서 돈이라고 하는 만약에 보상이 돈이라고 한다면 이 돈도 암기 잘하는 놈이 제일 많이 가져갈 수 있고 뭐 잘하는 놈이 그 다음에 가져갈 수가 있고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전 이게 능력주의라고 명명되는 것 자체가 웃기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서열들을 사회적인 가치의 서열들을 매겨놓고 내가 그 서열 안에 드는 능력이 아닌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능력자가 아니라 무능력자가 되고 그래서 사회에 보상을 내가 받을 수 없다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평등하지 않아. 이 세상이. 그래서 내가 그 몫을 원래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노력을 안 했네가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이 이 사회에서 쓸모가 없네. 혹은 나의 능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된 거죠. 되게 그 미국의 그 니클 앤 다임들하고 그러니까 5센트짜리 니클이라고 10센트짜리 다임들이라고 그러고 다임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그 5센트 그러니까 뭐 동전처럼 된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게 그 책을 쓰신 분이 기자인데 자기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임금이 낮은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런 일에 들어가서 실제로 자기가 체험한 걸 수기를 쓴 거예요. 근데 그 수기 내용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어른들이 나에게 항상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일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쳤는데 자기가 일을 해보니까 어른들이 가르쳐주지 않은 사실을 하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고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건 아무도 자기한테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능력을 재는 그런 것들에 선생님 말대로 서열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겨나는 일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제 바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대학 등록금 여러 가지 문제로 알바를 하거나 이렇게 현실을 부딪혀 보면서 이게 벗어날 수 없는
현실로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내가 이 많이 해도 결국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체감을 하기 때문에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현실은 사실은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장시간 일하고 가장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월급이 가장 적어요. 그럼요. 예. 사무실 안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이게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노동하는 사람에 비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가장 요새는 또 그런 일들은 외주화되잖아요. 어렵고 그렇죠. 힘들고 더러운 일들은 다 외주화되고 실제로 묵묵히 그 노동을 버텨내는 사람일수록 그 보상이 사실은 가장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면 뭐 다 국가 총생산을 n분의 1해서 월급을 똑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주장을 또 평등이라는 게 그렇게 이해되어서만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가장 잘못된 게 우리도 흔히 그러잖아요. 뭐 공산주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나눠준 거다. 근데 원칙이 그거잖아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똑같이 나눠준다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노력했을 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만큼은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는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지만 직업 간의 서열의 구분 그리고 그 직업 간의 서열의 구분들이 사실 신분제 사회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들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되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면 무언가 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 결사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예, 오늘 저희가 한 40분가량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는데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사실 그래도 인간은 똑같이 중요하다. 이게 정말 가슴 뜨겁게 남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과연 그러한가에 우리 현실을 돌아봤을 때는 정말 그 이상이 어디에 갔지? 도대체 그게 있기는 했던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질 만큼 좀 굉장히 반대편의 현실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평등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보통 이제 우리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헌법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등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구체적인 불평등은 어떤 것이며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안에서 평등이라는 원칙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잠깐 어떤 소회 그런 걸 나눠볼까요?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도 사실은 인간이 다 똑같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신이 인간을 똑같이 중요하게 했다라는 건 우리 어머님 말씀에 10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인 것 같고 근데 또 손가락은 다 다르잖아요. 뚱뚱한 손가락도 있고 긴 손가락도 있고 근데 제가 쉽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고 어떤 한 손가락이 다쳤다고 그래서 이 손가락은 뭐 이런 손가락이니까 치료 안 해도 돼라고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자기 몸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신도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제각각 다 다르지만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손가락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그 손가락을 치료해줘야 되고 보듬어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우리 사회는 어떤 손가락은 그냥 아예 떼어내서 그냥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놓는 형국으로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평등은 결국은 내가 속한 정치 공동체가 나를 존엄한 존재로 대해주고 있는가 안 해주는가를 판단하는 잣대인 것 같아요. 그 점에 있어서 평등은 정말 한 개인이 자신의 존엄성을 느낄 때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정치적 가치이자 그리고 정치적으로 필요한 실천 행위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건지 뭐 우리가 헌법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럴 때 다시 한번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선생님과 정말 재밌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평등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돼야 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